안녕하세요. 솔루션즈 아키텍트 안성진입니다. 저는 새 들어 사는 컨테이너라는 주제로 이번 세션을 맡게 되었는데요. 주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컨테이너를 세입자로 그리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집주인이라는 주제로 딜리버리를 해보고자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컨테이너 세입자 입장에서 제가 발표를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주인 입장에서 신정섭 SA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네, 시작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부제목은 내 집 마련의 꿈입니다. 세입자 컨테이너는 오늘 집을 알아보러 다닙니다. AWS 부동산에 갔더니 살기 좋은 집으로 ECS와 EKS라고 하는 집을 보여주는데요. 이 집에는 여러 컨테이너가 살고 있고 각 집마다 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방 구조가 어떤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ECS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ECS는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로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이 집의 특징은 관리하거나 유지 보수가 필요한 컨트롤 플레인을 AWS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클러스터 버전에 대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API 업데이트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하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업무, 즉 개발에만 집중하시기 좋을 거예요. 컴퓨팅 타입도 이제 EC2와 더불어 서버리스 형태의 파게이트 엔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ECS는 매우 심플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 컨트롤 플레인이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고객님의 계정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생성이 되고 그 요소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에이전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 ECS 에이전트가 CPU, 메모리, GPU와 같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 플레인에 보고를 하고 ECS 에이전트와의 연결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태스크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선언적 구성을 제공을 하면 컨테이너를 배치하기 위한 공간을 찾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 외 고객님의 데이터 플레인에는 ECS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고 EC2 인스턴스, 파게이트, 스팟 인스턴스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태스크가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부로부터 트래픽이 유입되기 위한 로드 밸런서를 앞단에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EKS입니다. EKS를 살펴보기 전에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으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배포와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커뮤니티 공동의 노력으로 실험과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기도 하고 트러블 슈팅에 관련된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특성상 사용자 정의에 따른 기능 개발이나 플러그인을 통합하기 굉장히 유연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 서베이는 CNCF에서 조사한 쿠버네티스의 장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EKS 역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복원력과 함께 쿠버네티스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포크되지 않은 바닐라 쿠버네티스 업스트림을 사용하고 인증된 쿠버네티스 버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이전 버전에 대해서도 보안 패치가 적용이 되고 업스트림 버전을 장기간 지원해서 최대 4가지 버전의 쿠버네티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롤아웃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의 복잡한 컴포넌트를 관리해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운영 오버헤드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ECS의 직구조를 봤으니 EKS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EKS를 생성하시게 되면은 컨트롤 플레인이 고객님의 VPC가 아닌 AWS에서 관리하는 매니지드 VPC에 생성이 됩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API 서버, ETCD 등의 컴포넌트가 고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에이지에 걸쳐서 실행이 되고 API 호출 시 앞단의 NLB를 통해 접근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은 실제로 고객님께서 관리하는 노드 그룹이나 매니지드 노드 그룹이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워커 노드들이 실행이 되면은 컨트롤 플레인과 고객님의 계정에 존재하는 ENI를 통해 워커 노드가 각 가용 영역에 있는 이제 API 서버와 큐블렛이 통신을 하게 되고 데이터 플레인 역시 가용성과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ECS와 EKS에 대한 구경을 했는데요. 중요한 점은 어떤 집에 입주를 해도 세입자는 가구 배치를 할 때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컨테이너가 불필요하게 크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될 텐데 우리는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미지는 왜 작아야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가 작으면 좋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점이 좋은지 한 3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커 이미지가 작으면 배포 프로세스가 빨라집니다. 배포 프로세스가 빨라진다는 것은 이미지 풀링 시간이 개선이 되고 배포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롤백이 필요할 경우 롤백 시간도 단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작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자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작은 디스크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고 하나의 호스트에 무거운 이미지를 올리는 것보다 여러 컨테이너를 배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컨테이너 스케일링 시에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를 확장하는 속도는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부하가 들어올 때 작은 이미지라면 한 대 여러 대의 컨테이너가 배치가 돼서 빠르게 확장이 되지만 이미지 사이즈가 크다면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자원 사용을 최적화해서 좀 더 탄력적인 인프라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데 필수 라이브러리가 2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불필요한 라이브러리 C가 들어있도록 이미지를 만들었다 가정을 해보면요, 이후 라이브러리 C에서 취약점이 발견이 되고 이미지 수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해당 이미지를 수정하고 다시 배포하고 이런 노력이 들어가겠죠. 이처럼 이미지를 작게 유지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포함을 하면은 표면적인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보안을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도커 공식 이미지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이미지는 모든 설치 단계가 완료가 되고 모범 사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리포지토리에는 도커 허브뿐만 아니라 ECR, 퍼블릭 갤러리라는 녀석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 중에서도 이제 컨테이너를 구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만 담은 이미지를 골라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알파인과 슬림이 있고요. 스크래치나 구글의 디스트로리스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이미지 같은 경우 레이티스트 파일과 알파인 이미지 크기는 약 1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어를 줄이는 것입니다. 도커 이미지는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레이어는 도커 파일에서 실행하는 명령에 해당이 되고 도커 파일에서 많은 명령을 실행할수록 이미지 크기는 점차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늘리는 명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add, run, copy와 같은 녀석이 있습니다. 제가 예제로 도커 파일을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최대한 명령을 적게 써야 될 텐데 여기는 run을 여러 줄에 거쳐 가지고 도커 파일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run 명령어마다 레이어를 생성하게 될 텐데요.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다양하지만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end절로 다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지 사이즈는 약 40메가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1번 내용과 합쳐서 이미지도 알파인으로 바꾸고 불필요한 파일이 제거되어 있는 최적화된 이미지를 한번 찾아서 이미지를 갈아 끼워 볼게요. 이렇게 되면 기존 처음 이미지에 비해 약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스테이지 빌드인데요. 멀티스테이지 빌드 같은 경우에는 단일 도커 파일에서 여러 프롬문을 사용해서 별도의 빌드 단계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각 단계는 서로 다른 기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스테이지마다 명령어를 정의할 수 있어요. 이는 최종 이미지 크기를 최적화하고 프로덕션 이미지에 필요한 파일과 종속성만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원스테이지 빌드는 하나의 프롬문을 사용하고 모든 명령을 단일 계층에 결합해서 불필요한 파일이나 종속성을 포함할 수 있는 더 큰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용량 차이를 보면 대략 25배 정도 이미지가 작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봤는데요. 빌드가 끝났으니 배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다음은 컨테이너 배포 팁입니다. ECS를 부제목으로 단 이유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 다양한 오픈소스 배포 툴들이 존재하고 커뮤니티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ECS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CS가 어떻게 배포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리포지토리에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도커 파일을 작성하고 코드 빌드나 젠킨스와 같은 빌드 툴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빌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앞서 살펴봤던 작은 이미지를 사용하시거나 많은 이미지를 생성하실 경우에 병렬 처리로 빌드를 하시던지 아니면 빌드킷과 같은 툴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프라 레벨에서 배포를 어떤 식으로 시간 단축할 수 있을지 또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생성되는 단계를 보시면요. 스케줄러가 작업 일정을 잡고 그런 다음에 컴퓨팅 자원을 프로비저닝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모드로 AWS VPC를 사용하시거나 파게이트가 늘어날 때에는 ENI를 프로비저닝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ECR과 같은 원격 리포지터리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오고 실행 상태가 되면 로드 밸런서에서 헬스 체크가 진행이 되고 트래픽이 유입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스크가 언제 이미지를 가져왔고 시작됐는지 태스크를 조회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디스크라이브 태스크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컨테이너 이미지가 풀이 시작된 시간에서 작업이 생성된 시간, 즉 정확히는 펜딩 상태에 진입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미지 풀링이 시작된 시간과 끝난 시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풀링이 끝나고 태스크가 펜딩 상태에서 런닝 상태로 전환된 시간까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로드 밸런서에 붙어서 헬스 체크를 진행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은 트래픽이 유입이 되겠죠. 태스크가 올라오는 시간을 봤으니 배포할 때 팁을 좀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배포하거나 롤백하거나 남아있는 태스크를 제거해서 여유 자원을 빠르게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ECS가 배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최소한으로 실행되어야 할 미니멈 태스크가 있고 맥시멈으로 올라오게 돼, 즉 런닝과 펜딩 상태로 최대 몇 %를 실행할 수 있는지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운영 환경에서는 안정성을 위해 그대로 100을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개발이나 스테이징 환경에서는 빠른 배포를 위해 미니멈을 50으로 둬서 태스크를 절반만 가진 상태에서 배포를 빠르게 진행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에이전트 옵션입니다. ECS에서 EC2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ECR에서 이미지를 확인을 하고 없으면 로컬 캐시를 참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ECS 이미지 풀 비헤이비어 저 값을 원스나 프리퍼 캐시드로 바꾸시게 되면은 로컬 캐시를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더 빠르게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입니다. 만약 ECR의 퍼블릭 엔드포인트나 VPC 엔드포인트로 가져온다 했을 때 100개의 태스크가 프로비저닝 되면은 이미지를 매번 풀링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때 캐싱을 쓰면 좋겠죠. 다만 파게이트는 이미지 캐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은 이미지를 사용하시거나 여러 리전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닌 워크로드가 있는 동일 리전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탑 타이머 설정인데요. 작업이 중지가 된다고 해서 태스크가 바로 내려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저 시간 동안 태스크가 시그텀 신호를 받았을 때 핸들러가 트리거 돼가지고 체크 포인트를 기록을 하거나 사용자가 정의한 작업을 실행하게 될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면 저 값을 줄이는 것도 컨테이너를 빨리 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은 헬스 체크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서가 타겟 그룹의 비정상 컨테이너를 정상으로 간주하기 전까지 30초 간격으로 5회 상태 확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줄인다면 상태 확인이 빨라져서 태스크가 정상으로 올라오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커넥션 드레이닝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서가 이제 기존 연결이 닫힐 때까지 300초 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이건 ECS의 태스크뿐만 아니라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사용하실 때에도 적용이 되는 파라미터입니다. ECS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에서 시그텀 신호를 보내기 전에 이 등록 취소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게 되고 기존에 진행 중인 요청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5분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존 요청에 대한 처리가 빠르게 끝날 경우 해당 시간을 줄여서 커넥션을 빠르게 없애고 태스크를 신속하게 내려서 여유 공간을 창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배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ECS가 롤링 업데이트를 지원을 하지만 블루그린이나 카나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코드 디플로이를 활용하셨을 거예요.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하지 않고 ECS 자체적으로 블루그린이나 카나리 배포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단계에 있고요. 그 외 피처에 관련해서는 아래 리인벤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컨테이너로서의 이야기를 전달드렸고요. 이어서 정섭님께서 서비스 관점에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섭 SA라고 합니다. 성규님이 지금까지 컨테이너 입장에서 AWS의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AWS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관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관측이라고 하면은 옵저빌리티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옵저빌리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옵저빌리티는 시스템의 외부 출력을 바탕으로 시스템 내부 상태를 추측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스템의 동작을 확인한다면 옵저빌리티는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동작까지 확인을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능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해당 API가 초당 200건의 HTTP 요청을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평균적인 응답 속도보다 더 많은 응답 속도를 소요를 하게 된다면 어디선가 새로운 병목이 생겼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병목을 찾기 위해서 트레이스 정보 같은 걸 확인을 하셔서 어떤 곳에서 응답 속도가 늘어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옵저빌리티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AWS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컨테이너에 이슈가 생겼을 때의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자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고 다시 픽스를 해서 재배포를 하게 되겠죠.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영역은 이 디텍트와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영역입니다. 저희가 옵저빌리티 능력을 잘 활용한다면 이 부분을 시간을 단축해서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확인하고 픽스를 할 수가 있겠죠. 흔히 옵저빌리티에서 외부 출력이라고 말한다면 세 가지 영역을 꼽습니다. 하나는 로그고요. 두 번째로는 매트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레이스 정보입니다. 로그 같은 경우에는 시간 경과에 따라서 발생한 다양한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맷으로 남기는 그런 데이터겠죠. 그리고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간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측정한 데이터를 어떤 계산식이나 숫자로 표현된 어떤 데이터를 말할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뭐 그래프 하나로 그 지표 정보를 이렇게 그릴 때 생각하는 그 매트릭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레이스인데요. 트레이스는 어떤 한 요청이 있을 때 그 흐름에 분산된 이벤트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뭐 스프링부트 같은 거 쓰시면 집킹 같은 걸 쓰셔가지고 하나의 API 콜에 따른 어떤 트레이스 정보들을 추적하기도 하죠. 그 트레이스를 의미합니다. AWS에서는 이 세 가지 필러에 대한 서비스를 빌트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로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매트릭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와치 매트릭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AWS에서 제공하는 엑스레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뭐 SDK를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 심으셔가지고 트레이스 정보를 추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필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그에 대해서 ECS, EKS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ECS에서는 두 가지 로그 드라이버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WS 로그 드라이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존 ECS 콘솔상에서 로그를 이네이블 하실 때 아마 로그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AWS 로그스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 자동적으로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로 여러분들의 로그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파이어렌즈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파이어렌즈는 플루언트빗 기반의 어떤 랩핑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파이어렌즈를 사용하시면 클라우드와치뿐만 아니라 AWS 서비스 중에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라든지 S3 혹은 아마존 오픈서치 등으로 멀티 데스티네이션 설정을 통해서 다 동시 여러 목적지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루언트빗 기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로그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컨트롤 플레인 로그고 두 번째는 데이터 플레인 로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컨트롤 플레인 로그를 활성화시키려면은 아마존 EKS 콘솔상에서 그 옵션을 통해서 쉽게 이네이블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이네이블 하시게 되면은 클라우드와치로 자동적으로 컨트롤 플레인의 로고들이 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워크로드를 운영하시는 데이터 플레인 로그 같은 경우에는 ECS와 마찬가지로 플루언트빗 기반의 에이전트를 데모셋 형태로 배포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데모셋 형태로 배포를 하시게 되면은 플루언트빗 기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뭐 클라우드와치뿐만 아니라 오픈서치, 뭐 데이터 파이어워스, S3 등으로 전송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서드파티 솔루션 같은 뭐 데이터독 같은 걸 활용하신다면 서드파티 솔루션으로도 충분히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매트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으셔서 로그는 문제가 없을 텐데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매트릭 데이터에서 어떤 지표들을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정답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즈 메서드와 레드 메서드입니다. 먼저 유즈 메서드를 좀 살펴보면요. 이 방법은 어떤 인프라의 물리적인 리소스 측면의 관측을 위한 지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틸라이제이션, 세츄레이션, 뭐 에러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고요. 이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유즈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면 유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팟 메모리의 사용률, 뭐 태스크의 메모리 사용률 이런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CPU의 평균 대기열 길이라든지 어떤 아직 실행하지 못한 대기열의 그 길이를 의미를 합니다.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오류 이벤트 횟수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레드 메서드인데요. 레드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워크로드를 운영하실 때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어떤 지표라든지 비즈니스 로직에 특화된 여러분들만의 지표를 위한 그런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레이트, 에러, 듀레이션 같은 거 많이 쓰게 됩니다. API 호출을 예를 들면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초당 API 요청 횟수, 뭐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초당 API 오류 건수,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응답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유즈 메서드와 레드 메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매트릭을 이제 추적을 하게 될 텐데요.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른 지표를 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컨테이너를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보통 이제 그 EC2 같은 VM의 지표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기반의 예를 들면 ECS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EKS 같은 경우에는 팟과 네임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로도 여러분들은 지표를 수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컨테이너를 운영할 때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유즈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환경에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시면 좀 타이트하게 컨테이너의 리소스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유즈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깔고 가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어디에 전송해서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은 클라우드와치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를 활용하시면 이름 그대로 클라우드와치 매트릭과 클라우드와치의 컨테이너 인사이트로 어떤 매트릭 정보를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와치 에이전트는 성능 정보를 EMF라는 포맷으로 로그 형태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이 로그 형태가 클라우드와치의 매트릭에 쌓이게 되고 이를 컨테이너 인사이트가 긁어와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또 프로메테우스 수준의 지표 수집도 이 에이전트가 일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JMX라든지 엔진X 뭐 이러한 기타 몇 개 정도의 수준은 클라우드와치 에이전트로도 충분히 프로메테우스 지표를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픈 소스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이 오픈 텔레메트리는 CNCF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그 텔레메트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오픈 텔레메트리의 그 철학 자체가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픈 텔레메트리를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은 일부 뭐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WS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AWS 디스트로퍼 오픈 텔레메트리라고 줄여서 ADOT라는 것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오픈 텔레메트리의 AWS 배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ADOT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지표 정보를 손쉽게 AWS에 수집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서비스와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컨테이너 서비스를 활용하신다면 이 ADOT를 활용해서 매트릭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힘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다 보니까요. 이 ADOT, 그러니까 오픈 텔레메트리를 이야기할 때는 이 컬렉터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픈 텔레메트리는 이 컬렉터라는 걸 통해서 지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목적지로 전송을 하게 될 텐데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파이프라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리시버, 두 번째는 프로세서, 세 번째는 익스포터입니다. 리시버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표 정보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에서
지표를 땡겨오는 그 리시버를 의미를 하고요. 프로세서는 그 땡겨온 지표를 어느 정도 프로세싱하는 과정, 그리고 익스포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보내주는 그런 익스포터의 느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DOT 콜렉터가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이 GitHub 레퍼지토리에 가시면은 그 리시버와 이 익스포터에 대한 그 지원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ADOT 콜렉터를 사용하시는 것을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표를 수집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컨테이너 인사이트입니다. 클라우드워치에서 제공해주는 컨테이너 전용 그 매트릭 저장소고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대시보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ECS와 EKS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트인 거는 자동적으로 이미 구성된 대시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따로 대시보드를 만들거나 이러실 필요 없이 이네이블만 해주시면 클라우드워치에서 이 컨테이너에 대한 유즈 매트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마존 매니지 서비스 포 프로메테우스라고 해서 관리형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메테우스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다만 서울 리전에서는 아직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서울 리전이 아닌 곳에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서울 리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이제 곧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인사이트 대시보드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구성된 대시보드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관련돼서 뭐 파드 레벨이라든지 클러스터, 네임스페이스 레벨로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ADOT를 사용하게 될 때 이 지표의 수집 흐름을 한번 수집을 해서 전송을 하는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마존 ECS에 대해서 ADOT를 활용을 했을 때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사용하는 그 시나리오로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CS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시면요, 기본적으로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라는 게 떠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컴포넌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전혀 대실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뜨는 그런 에이전트인데요. 이 ADOT 콜렉터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게 되시면 이 에이전트로부터 기본적인 ECS의 유즈 매트릭을 스크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랩된 그 지표들은 여기 보시면은 AWS 컨테이너 인사이트 리시버라는 놈을 통해서 스크랩을 하게 되고요. 이를 또 클라우드워치 그 리모트 익스포터를 통해서 클라우드워치 컨테이너 인사이트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EKS도 마찬가지입니다. EKS도 ADOT 콜렉터를 배포를 하게 되시면 그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API 서버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의 어떤 매트릭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ADOT 콜렉터가 API 서버의 그 풀링 방식을 통해서 지표를 수집하게 되고 이를 클라우드워치 컨테이너 인사이트로 마찬가지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즈 매트릭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레드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레드 매트릭도 동일합니다. 레드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에 실제로 SDK를 심으실 텐데요. 예를 들면 프로메테우스 SDK를 만약에 심었다고 가정하면은 이 ADOT 콜렉터도 프로메테우스 리시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방식으로 스크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크랩을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인사이트 쪽으로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사용 안 하시더라도 만약에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 ADOT 콜렉터는 마찬가지로 스크랩을 다 동일하게 수행을 한 다음에 이 프로메테우스로도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리전에서는 저희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 포 프로메테우스가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한 프로메테우스 서버 등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트레이스 정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AWS에서 트레이스 정보를 위해서 이 엑스레이를 제공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AWS 엑스레이를 활용하시면 이 엑스레이 SDK를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뭐 SDK 형태로 심으셔가지고 동일하게 ADOT 콜렉터가 이를 수집을 해서 엑스레이 쪽으로 그 트레이스 지표를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엑스레이를 사용 안 하시더라도 뭐 제거라든지 집킹 같은 경우에도 ADOT 컬렉터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꼭 엑스레이가 아니더라도 좀 고려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옵저빌리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비용 가시성, 코스트 비저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스타트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비용 최적화입니다. 지금 저희 쪽으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가장 핵심인데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비용 가시성을 확보를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마존 ECS에서는 비용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태깅을 잘 하셔야 됩니다. 태깅은 뭐 비단 아마존 ECS뿐만 아니라 모든 AWS 리소스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태깅을 잘 해두시면 나중에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비용을 봤을 때 좀 더 세분화하게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비용을 추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ECS도 마찬가지고요. 작업 단위로도 태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 작업 단위 혹은 뭐 태그다 보니까 뭐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이라든지 뭐 팀 단위로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깅과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존 ECS의 비용을 계속 추적을 해나가실 수가 있고요. 코스트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시보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는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태그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룹 바이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EKS에서는 어떻게 비용 가시성을 확보를 할까요? 뭐 동일합니다. EKS에서도 태깅을 잘 하시고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비용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는데요. EKS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AWS 코스트 앤 유세지 리포트라고 CUR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CUR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S3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비용 관련된 데이터를 S3로 리포트 형태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를 퀵사이트 등을 통해서 대시보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CUR 기능의 좀 한계는 그러니까 클러스터 전체의 사용량이라든지 이 클러스터가 사용하는 EC2 노드에 대한 비용을 꽤 정확하게 측정은 하실 수가 있는데 뭐 클러스터라든지 네임스페이스, 팟 단위 뭐 이러한 세부적인 그 비용 추적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이제 쿠베코스트라는 프레임워크죠. 오픈 코스트라고도 오픈 소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아마존 EKS에서는 이 쿠베코스트와 협력을 해서 쿠베코스트 번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베코스트를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클러스터라든지 네임스페이스 팟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비용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AWS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앞서 말씀드린 CUR 기능을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 EC2를 사용하실 때 그냥 쓰시는 않을 수도 있어요. 스팟을 사용하신다든지 RI 뭐 이런 절감형 플레인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까지 다 적용을 해서 더 세밀한 디테일한 그 비용을 추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15일 정도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보관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관을 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대시보드를 활용하시려면은 좀 설정 정보를 바꾸신다든지 쿠베코스타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메테우스의 어떤 서버를 좀 손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쿠베코스트는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AWS 컨테이너를 위한 서비스와 팁들 그리고 AWS 컨테이너를 운영하실 때 옵저빌리티와 코스트 비저빌리티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 세션이 끝나고 다음 세션이 또 진행이 될 텐데요. 모든 세션이 끝나고 난 뒤에 바깥에 보면은 저희 미더 익스포트라는 부스가 있습니다. 그쪽에 오시면은 SA 분들한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도 하실 수가 있고 답변들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평소에 갖고 있었던 궁금증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션 발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